네, 이재영입니다. 자, 1차 시험에 관련해서 제가 헌법 과목을 맡고 있으니까 그것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2차 공부 시작하는 것도 조금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지금 내년 1차 대비로 지금 다시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원래 2차 공부하시는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러니까 올해 시험은 그냥 연습 삼아 본 거고 내년에 다시 1차 준비하시는 분, 1차 준비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근데 지금 2차 해야 되는 분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2차도 그러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한번 경험 있는 분들, 작년에 2차 떨어지고 올해 다시 1차를 봤다든지 해서 유경험자가 있고요. 유경험자.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아마 대부분 다 그럴 것 같은데요. 아니면 이제 처음으로 1차 합격하시면 원래 점수가 예를 들어서 65점 이상 나와가지고 완전 안정권으로 지금 돼 있다. 그래서 처음 이제 시작하시는 분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좀 말씀을 드리면 원래 1차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1차 다시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자 원래 헌법 문제가 이제 한 개에서 한 10개 정도 소위 하위권이라고 하는 요 부분은 되게 쉽게 나왔어요 원래. 그러니까 문제를 딱 보는 순간 한 10초 안에 바로 답이 보이는 건 그러니까 문제 딱 보자마자 바로 답이 보이는 이런 문제가 몇 문제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출제했던 거 보면 그런 문제가 있는 해가 별로 없었어요 최근에는. 근데 올해 시험 같은 경우는 요 부분은 좀 쉽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제가 시험 끝나고 나서 인터뷰한 게 기사 나온 거 보니까 굉장히 쉬웠다고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쉽다고 생각하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올해 헌법 시험에서 만약에 10개 이하로 내려갔다. 그럼 헌법 공부 더 하셔야 돼요. 이건 조금만 더 하시면은 한 12개까지 끌어올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기준으로 잡으시라는 거죠. 내년에는 절대 올해처럼 이렇게 쉽게 안 나옵니다. 딱 보자마자 그냥 예를 들어서 5공화국 때 헌정사 딱 보자마자 이미 기출됐던 거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래서 원래 요번 좀 쉽게 나왔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조금 더 어렵게 나올 수 있다. 만약에 원래 쉽게 10개도 안 된다 이렇게 하면 공부를 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제가 지금 물어보니까 한 11개에서 14개 이 사이에 많은 것 같아요. 헌법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기가 좀 많이 몰려 있는 것 같고요. 15개 이상으로 보면 제가 강평에 원래 시험 문제에 총평에 대해서 제가 한 문제 정도 내려갈 거라고 지금 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작년 시험 문제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쉽게 나왔고 자기가 목표를 나는 다른 과목이 전략 과목이고 헌법은 반타작만 하자 이렇게 공부했던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출제죠. 이렇게 되면. 근데 내가 좀 헌법에 대해서 그래도 한 커트라인 이상으로 좀 높게 받겠다 했을 때는 좀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렵습니다. 근데 혹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사법시험 유경험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법시험을 갖다가 2차 시험을 갖다가 적어도 한 4-5번 본 이런 사람들은 그럼 상대적으로 헌법에서 난이도 높은 문제가 나오면은 그럼 좀 더 높게 나올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이건 제가 진짜 장담할 수 있는데요. 사법시험 유경험자도 15개 넘기 힘듭니다. 헌법은 그래요. 헌법의 어떤 어려운 거하고 민법 어려운 거 다르기 때문에요. 오히려 저는 우리가 약간 난이도 조정이 있었을 때 힘을 많이 발휘하는 거는요. 여기서 사실 유경험자들이 많이 힘을 발휘해요.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문제에서 약간만 어렵게 나와도 다 풀어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법무사 수험생 같은 경우는 이번에 조금 취약해요. 그래서 여기 좀 더 올라갈 거로 생각이 보이니까 오히려 사실 경험자이신 분들하고 법무사 수험생들하고 비교봤을 때 좀 별 차이 없을 거라고 느껴지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항상 목표는 이걸 잡아야 돼요. 한 15개 정도를 목표로 잡아가지고 출제원이 반드시 틀리라고 이건 꼭 많게 틀리게끔 해야 되겠다라고 낸 문제라든지 너무 지엽적으로 들어가는 문제 이거는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안 되는데요. 우리가 더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잖아요. 다른 우리 민법도 해야 되고 부등법도 해야 되고 민지법 해야 되는데 언제 헌법을 더 어렵게 나온다 해서 더 시간 배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현실적인 문제예요. 현실적인 문제. 그러니까 제가 문제를 딱 보는 순간 내가 학원에서 이렇게 출제하면 대부분 다 틀리더라 하는 그런 수준의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한 개 정도는 제가 내려갈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원래 점수가 어느 정도 나와가지고 2차 공부 하셔야 된다 그러면
일단 유경험자인 분들 같은 경우는요, 제가 형법을 말씀을 드리면 3순환에 그냥 들어가세요. 3순환. 이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가 동차반 같은 경우는 형법 같은 경우는 완전 기초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고려해 줘야 되니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기초 개념을 말씀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미 유경험자한테 이거 이야기 듣다 보면 좀 지루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삼순환부터 시작해가지고 2년 그러니까 1년 전에 그죠? 1년 전에 그 경험을 되살리거나 아니면 혹은 2년 전에 뭐 경험을 되살려가지고 공부하면 이게 진짜 이게 오히려 기억이 더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책도 말이죠. 그 2차 보실 때 봤던 책 있죠. 2년 전이나 아니면 작년에 봤던 책을 다시 한번 꺼내 보세요. 그 보면은 회독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느낌도 들고 오히려 이걸 권합니다. 그래서 바로 내일 바로 시작했죠 지금. 뭐 학원들 중에 바로 시작한 학원도 있고 한데 지금 여기 오늘 이제 설명이 딱 끝나고 나면 바로 시작하셔야 돼요. 지금 기득권들은 뭐 하루하루가 지금 그죠? 평소에 한 일주일이 지금 하루하고 맞먹는 그런 시간이 다 해가지고 완전 올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경쟁을 해야 돼요. 기득권 분들만 해도 지금 120명보다 훨씬 많은 숫자들이 올인을 하고 있다. 이걸 생각하셔야 되니까 삼순환 바로 시작하시라는 거 제가 이걸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형법에서는 자,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이 동차반에 들어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형법 과목 자체가 헌법 강의 들어보셔서 알지만 맨 처음에 헌법 들었을 때 느낌이에요. 이거 형법은. 그리고 자, 형법이라는 이 과목은 독학이 불가능합니다. 독학 불가능한 법학 과목 중에 아마 세 손가락 안에 들어요. 이거 무조건 강의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강의도 우리가 뭐 회독수를 뭐 이렇게 늘릴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고, 그리고 이 기초적인 개념을 모르고서는 뭐 더 나가지도 못하거든요. 근데 강의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면 뭐 A라는 예를 들어 기본 개념 있다 그러면 A 설명 듣고 긴가민가 하는데 이걸 전제로 해가지고 다시 A-로 넘어가 버려요. 근데 이것도 제대로 긴가민가 하고 있는데 이걸 당연히 안다는 전제로 그 다음 개념을 또 넘어가거든요. 굉장히 따라잡기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학원 같은 경우 제가 뭐 기초 강의 해가지고요, 입문 강좌 해가지고 해놓은 것도 있고 그런 걸 좀 활용하시든지 하셔가지고 아니면 뭐 예습으로 빠른 속도로 뭐 전체적인 기본 개념을 한번 읽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빨리 시작하셔야 됩니다. 처음 시작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요 시작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형법하고 형사소송법이 쥐약이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형법하고 형사소송법. 그러니까 이 두 과목 형사소송법은 일단 법 조문도 어렵고요, 한자도 어렵고, 기본적으로 한자를 못 읽어가지고 뭐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런 사태입니다. 그런데 개념조차도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 시작하신 분들 같은 경우 빨리 시작하셔가지고 뭐 입문 강좌나 아니면 다른 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뭐 무료 강의 같은 거라도요 좀 활용하셔가지고 좀 빨리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커트라인 이야기를 좀 전에 뭐 시장님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커트라인 그 맞추면 뭐합니까? 어차피 합격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낭비하는 시간을 얻게 하셔야 돼요. 제가 1차 할 때도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시면 뭐 70점 나왔다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자기 커트라인이 자기 점수가 그렇게 해야 말이죠. 제가 만 내년에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입장에서는 목표를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딱 시험 끝나자마자 바로 2차 공부 시작할 수 있죠. 아주 안전빵으로 해가지고 2차 공부 시작할 수 있는데 괜히 또 막 이렇게 소문 들리면 공부하다 말고 막 저녁 때 막 고민돼가지고 말이죠.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집중 안 되면 또 먼 산 바라보고 또 술 한잔 하다가 또 그날 저녁에 또 자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벌써 경쟁에서 쳐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나는 그냥 되든 안 되든 일단 돼도 해야 되고 안 돼도 내가 해야 되고 하니까 그냥 계속 꾸준히 나간다, 이런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하루라도 오늘 저녁부터도 좋고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셔가지고 이게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좀 더 노력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2차 준비하는 거라든지 하는 거는 여기 이혁준 선생님 올라오셔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날도 더운데 여러분들 귀한 시간 또 내서 설명해 드리시러 또 참석도 하시고, 자, 어쨌든 이제 시작하기 전에요.
올해 이제 1차 보시느라고 고생이 굉장히 좀 많으셨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뭐 누차 뭐 다 아시다시피 결과는 나중에 나와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설명의 시간 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2차 설명을 중심으로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1차와 관계해서는요. 네, 여러분들 실장님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 가장 궁금했던 점은 어느 정도 여러분이 들으셨을 것 같으니까요. 바로 2차 설명회로 들어가도록 하고요. 저는 이제 제가 담당하는 민법이랑 민사소송법 중심으로만 말씀을 드릴 테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 이제 자료 좀 받으셨죠? 예전에 그 설명회 할 때 그냥 말로만 얘기하다 보니까 설명회 이제 참석하고 이제 나가실 때 아무런 감흥도 없이 어떤 느낌도 없이 그냥 나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명회는 제가 무려 3시간의 투자를 드렸어요. 자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설명회 자료. 물론 이제 화살표 그리는데 이제 2시간 투자를 했고요. 자, 한번 보시죠. 일단 먼저 한번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여러분들 이제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이제 나오죠. 요 문제가 사실 여러분들 올해 사례형 문제 나온 거 아시잖아요. 일책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 25번 문제입니다. 25번. 근데 이제 각주를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올해 법원 사무관 승진 시험에 이제 출제가 되었던 거고요. 2015년도 이제 변호사 시험 때 나왔던 사례 문제예요. 거의 뭐 사실관계가 여러분들 사례 출제로 된 것과 거의 유사하죠. 거의 이제 확인이 되실 텐데 기본적 사실관계 한번 보십니다. 이제 갑이 이제 짤막하게 이제 보도록 하죠. 을소의 엑스토지를 이제 99년 1월 1일 경부터 이제 소유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 봤다. 자, 소유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했다. 여기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자주 점유고요. 평온 공연 바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245조가 연상이 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다음 2019년 1월 1일 경 엑스토지에 대한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 취득시효 완성과 관련해선 아무런 문제 삼지 말라. 이게 2차 방식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2차 출제 방식이에요. 결국 취득시효의 요건과 같은 경우는 생각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2차 문제는 이제 사실관계를 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거기 이제 추가적 사실관계 한번 더 확인합니다. 1번에 이제 갑의 엑스 토지에 대한 그러면 이제 전유 취득시효가 이제 완성된 사실을 몰랐다는 거기 의도적으로 제가 이제 박스 처리됐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그 뒤 페이지 보시면 몰랐다라는 이 사실 자료에 법률적 판단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고요. 2차 문제에서는 이런 자료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를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요게 이제 나중에는 사안 포섭 자료로 보실 거예요. 아시겠죠? 사안 포섭 자료. 그 다음 또 연이어서 보십니다. 을은 2019년 3월 1일 날 A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엑스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근저당권 설정 행위라는 측면에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더 두실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문제 보실 때. 그래서 또 의도적으로 박스로 여러분들한테 처리해 드렸는데, 자, 근데 갑은 이후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자. 사실 이 세 번째 자료, 즉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라고 하지 마. 여기서 여러분들이 사실 여러분들 법률적 판단이 이루어질 게 187조 국면이죠. 그러나 이건 이행의 소를 제기하고 이행 판결을 받은 경우에요. 따라서 아직 등기를 격려하지 않았다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다라는 법률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해되었죠? 자, 그 다음 연이어서 보십니다. 그래서 거기 화살표 한 번만 보세요. 화살표. 기본적 사실관계, 그 다음 지금 본 부분까지 화살표로 연결해서 옆에 보니까 결국은 한마디로 여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법률적 판단이 취득시효 완성 후 아직 등기 격려 전 완성자 지위에 관한 문제의 얘기구나. 요게 하나의 압축된 표현으로 법률적 사고가 전환이 되셔야 돼요. 이해되었죠? 그 다음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설정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야 완성 후 소유자의 근저당권 설정 행위가 과연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바로 나오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만약 이게 무효라면요. 근저당권의 부담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체 없는 경우잖아요.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한 효력 유무가 바로 그 다음으로 이루어져야 될 논증사고입니다. 그 다음 연이어서 한번 보시죠. 자, 근데 엑스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해서야 을이 대출받은 1억 원을 A은행에 변제했다. 사실 이 변제했다라는 이 행위에 대한 법률적 판단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바로
연상이 되셔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연상이 되셨냐면 결국 근저당권의 효력이야 유효하다며 지금 채무자의 채무 의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변제 의무가. 근데 이걸 이 사람이 대신 변제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 변제 효력 자체도 없으면 부당이득의 문제는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변제의 효과는요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먼저 전제돼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당신 채무, 유효하게 인정되는 당신 채무를 내가 대신 유효하게 변제했으니 그 부분만큼 당신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 얻고 나는 손해 입었으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요 비로소 전제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다음 또 연이어서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갑은 아니나 다를까 을에게 위 변제를 이유로 1억 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자, 미리 말씀드리는데 물론 내일 여러분들 동차 시작되는데 동차 때 첫날은 OT 중심으로 강의가 이루어질 거예요. 답안 작성 거기서부터 차근차근 이제 기초적인 형태부터 민사소송법 이제 절차 일생을 좀 말씀드릴 텐데 이런 부분도 이제 내일 첫날에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릴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미리 하나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민법이든 민사소송법이든 문제사실 관계에서 어떤 청구를 하였다, 어떤 청구에 소를 제기했다 그러면 습관 들이십니다. 반드시 포인트 두세요. 아시겠죠? 반드시. 여기는요, 구상금 청구가 아닙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구한 수예요. 그러면 구상금 청구를 했다는 사실 자료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구상금 청구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답안을 작성하시면요, 점수 안 줍니다. 이해되었죠? 그게 2차입니다. 결국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설문에 국한되게 답안을 작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되는 설문에 무슨 소송이 제기됐는지는요 놓치지 않고 포인트를 두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전혀 엉뚱한 쟁점을 아무리 맞게 썼다 하더라도 묻고자 하는 바가 아닌데 언급한 건 동정의 점수도 없어요. 그게 2차입니다. 여러분들 시험은 굉장히 냉혹하다는 사실을 아시잖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좀 습관을 들이시라고 이렇게 언급한 거고, 결국 설문이 갑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인용 여부죠. 그래서 옆에 여러분들 그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인정 여부라는 논증이 하나 쟁점이야 도출이 되는 겁니다. 이 사안은 이제 설문 2번은 안 볼 거예요. 참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였고,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이 사안은 이제 대법원 판례, 2006년 5월 10일 2005-75910 판례인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대법원 종합법률 그 정보 그 부분 가서 여러분들이 판례를 검색해 보시면 아마 그 판시사항 꺽쇠 1번, 꺽쇠 2번,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이제 판결 요지들이 사실 그 이유 파트 꺽쇠 1번, 꺽쇠 2번 이렇게 해서 이제 접목되었던 거고, 1차 때는 요 각 부분에 대한 결론만 봤죠. 1차 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인정돼 안 돼. 이것만 보신 거잖아요. 2차는 전혀 다른 겁니다. 2차는 전혀.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 이제 기재가 되는 형태냐면, 자, 거기 오른쪽 항 보시면 로마자 1번서부터 출발하시는 거야. 로마자 1번. 물론 이것도 내일 답안 작성 연습 그 과정과 관련해서 또 상세히 말씀드리지만, 로마자 1번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설문 1에 관하여 타이틀 잡는 얘기고요. 판결문이 지금 주문과 이유 파트죠. 좌측방 보시면 주문과 이유. 이 주문에 해당되는 부분이 여러분들 답안 형태에서는요 결론으로 나오시는 겁니다. 판결문 이유 파트에 해당되는 부분이요 여러분들 답안에서는요 근거라는 목차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 파트 생각해 보십니다. 판사가 주문을 잘못 냈어요. 경질되죠.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시험도 어떻대요? 결론이 틀리면요 점수 못 받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점수 못 받는다. 그러니 최소한 수험생은 결론은 마치고 들어가셔야 돼요. 판사가 주문을 잘못 내듯이 여러분들 결론 실수하시면 점수 못 받는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고, 그 다음 근거 파트에서 화살표 잘 보시면 맨 상단 부분에 판시사항 꺽쇠 1번 그 내용을 가장 압축됐고 축약된 표현으로요 양가로 1번, 즉 전 페이지에서 우리가 초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소위 어떤 쟁점이 문제다라고 하는 그 쟁점 사항을 밝히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바로 양가로 1번의
근저당권 설정된 게 효력 유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이유 파트의 꺽쇠 1번에 관한 판결 요지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답안지에 기재될 내용이에요. 화살표 잘 보시고요. 자, 근데 자, 1차 때는 이제 결론만 기억하셨지만 2차 때는 그 근거를 기재하셔야 돼요. 근거를. 근데 이 판결 요지를 첫 자부터 마지막까지 어떻게 암기하시겠어요? 요 판례 하나 나온다면 뭐 1년 동안 암기하는 건 문제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공략해야 될 판례는 수백 개 판례입니다. 이걸 모두 다 판결 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야 다 한자도 빠짐없이 암기할 거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뭘 기재하셔야 되냐면 핵심적인 키워드가 되는 부분과 핵심적인 문구, 키 센텐스가 되는 부분을 기재하시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꺽쇠 1번에서 이 판결 요지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 정리된 내용 중에 뭘 답안에 기재한다? 핵심적인 부분. 딱 두 가지만 뽑도록 하죠. 우선 조문부터 항상 출발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줄에 245조 제1항이죠. 이해되셨나요? 조문서부터 출발하시는 거야. 그리고 굵은 글씨 처리된 부분 중에 마지막 끝부분, 결국은 그러니 원소유자는 적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핵심적인 센텐스가 나오셔야 돼요. 이 두 가지 중간에 나오는 부분들은 살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살로 엮여가시는 거야. 살로. 그래서 결국은 2차도 여러분들 문장력이 좋은 사람들이 훨씬 더 유리한 건 맞습니다. 근데 이 문장력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세워지냐? 그건 아니죠. 당연히 많이 보고 많이 듣고요. 많이 써봐야지만 키워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러면 유효하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꺽쇠 양괄호 2번 가시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그러면 인정될 수 있는가 여부인데 꺽쇠 2번의 판결 요지 파트가 또 이 부분에요. 핵심적인 키워드, 핵심적인 문장으로요 엮여져서 나오셔야 돼요. 근데 이 모든 판결 요지 부분을 여기도 다 암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최대한 핵심적인 부분으로 나와야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자 거기 끝에서 위로 6번째 줄 올라가시면 결국은 이 취득시험 완성자는요 사실상 혹은 법률상 현상 그대로 상태에서 다음 줄 소유권을 취득할 수밖에 없는 바 이게 핵심적인 문장으로 나오시는 거야. 그러니 다음 줄 끝에 결국 이자가 변제하는 건 용인해야 될 다음 줄 부담을 제거해서요 완전한 소유권 확보를 위한 그 줄 끝에야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위다. 이게 핵심적인 문장입니다. 여기까지만 답안에 작성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나머지는 다 뭐다? 살입니다. 이러네. 자, 그리고 산 경우 오른쪽 한번 보시면 산의 경우 이렇게 해서 쭉 이 형태에서 쟁점으로 잡았던 결론들을 도출해내면서요. 결국 근저당권 유효하다는 얘기고요. 대신 변제한 건 이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변제한 것이니 완전한 소유권 취득을 위한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 이렇게 마무리 지으시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 잡습니다. 이제 결국 여러분들이 지금 동차반서부터 시작해야 될 즉 앞으로 즉 올해 동차에 합격하시면 굉장히 좋겠지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올해 바로 뭐 생동차로 합격하실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설령 뭐 IQ 250이 넘는 천재를 하더라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을 대비한 여러분들 이제 설명 방식으로만 말씀드릴 텐데 먼저 지금 이 시기에 해야 될 과제가 있어요. 각 수납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과제가 있는데 지금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해야 될 과제는 첫 번째 우선 여러분들이 1차에서는 인식력, 그 판례 알아 몰라. 이 얘기잖아요. 이 조문 알아 몰라. 이걸 우리가 인식력 또는 인지력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1차에서 요구하는 능력은요. 이 사람을 합격시켜야 돼 말 거야 돼 라는 1차에서 요구하는 능력은 인지력과 그 다음 이해력이에요. 이해력. 물론 올해 같은 시험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많은 판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정답 고르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과거처럼 그냥 눈에 바르고 들어겠다. 그러면 약간 점수는 원하는 점수는 받지 못했을 겁니다. 결국은 1차도 이해력에 중심을 두고 있어요. 근데 이 이해력이라는 건 또 한마디로 다른 뭐랄까요 모습으로 얘기한다면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이겁니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결국은 이건 정확성입니다. 정확히 이해되잖아요. 두루뭉실 알고 있다는 건 이해했다고 얘기할 수 없는 내용이죠. 자, 근데 이게 1차에서 합격을 할 수 있게끔 요구하는 능력이야. 근데 지금은 이제 2차 얘기잖아요. 2차. 그러면 이 2차에서 요구하는 능력은 제가 이제 강의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4가지 능력을 요구합니다. 우리 그 사실관계 볼 때 옆으로 화살표로 뽑아낸 게 있죠. 이게 바로 뭡니까? 그 나타난 사실 자료에서 그걸 기초로요.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쟁점이 뭔지를 뽑아냈죠. 아시겠죠? 그게 선행돼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첫 번째 분석력 이렇게 얘기합니다. 쟁점 도출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쟁점 도출이. 그러니까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대체 뭘 묻는 문제인지 모르잖아요. 설령 1차 때 알고 있는 판례였는데 2차 때는 그래서 답안에 실제 못 쓰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나중에 시험 끝나고 나서 야, 그 판례 물었던 문제였어? 이렇게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는 그 판례를 알고는 있지만 인식하고는 있지만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요. 그 판례가 어디에 쓰이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못 쓴 겁니다. 2차에서 요구하는 건 첫 번째는 분석력이에요. 분석. 요 하나만 갖춰도 사실은 감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 하나만 갖춰도요. 2차 시험은 70%는 먹고 들어갑니다. 그만큼 어렵고요. 그만큼 기본이에요. 이거 하나 갖추려고야 그 기나긴 1년의 세월을요. 보낼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되었죠?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겠어요? 판례를 보실 때야 이 판례 있어, 저 판례 있어 이게 아니라 이 판례가 도대체 어느 때 쓰이는 판례야 이걸 아셔야 돼요. 쓰임새를 모르면 아무리 떠먹여줘도요 쓰임새를 모르면요 못 먹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 우리는 사실 이제 동차 때부터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실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그러면 이렇게 분석된 쟁점을 답안에 써야 되잖아요. 어떻게요? 제대로 써야 되죠. 그리고 충분히 이해된 대로 언급하셔야 되겠죠. 그러니 두 번째, 그러니 공통적으로 시험이라는 건 이해력을 요구하는 시험이에요. 이해력. 여러분들 제가 쓴 올해 1차 총평 보셨나요? 총평 때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민법이 지금 박스형 문제가 올해 처음 등장된 거잖아요. 민법에서요. 사례형 문제 작년에 하나 문제 나왔는데 올해 이제 2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단언컨대 이제 앞으로는 순수한 1차와 2차의 경계선은 허물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1.5차를 요구하는데 왜 이와 같은 형태의 경향이 나오는 거냐면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요. 객관식 시험을 그냥 눈으로만 보고 몇 개 문제 풀고 들어와서 시험을 보더라는 얘기예요. 출제자들은 이제 그런 그 경향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추세는 이해력을 묻는 문제입니다. 2차도 마찬가지. 어떻게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이걸 묻는 겁니다. 이걸 여기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일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은 맛만 보시는 거예요. 2차란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다음에 세 번째 사례형이죠. 늘 약술형이라든지 뭐 그 논술형은 사례형이랑 다른 겁니다. 약술형 논술은요 그냥 알고 있는 거 쓰는 거예요. 그러나 사례형은 알고 있는 걸 이 사례요 적용하는 겁니다. 결국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확인했다시피 사안의 해결이 있으셔야 돼요. 사안의 해결이. 그러니 사안의 해결 능력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안의 해결 능력도 결국은요. 해결 능력도 분석도 안 됐는데 사안을 제대로 해결할 수도 없는 거고요. 설령 뭐가 분석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판례가 제대로 이해가 안 됐는데 사안을 제대로 해결할 수도요. 없겠죠. 이해되셨죠? 자, 그거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또 여러분들 확인했습니다.
양괄호 1번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효력 유무, 양괄호 2번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여부. 이건 판결문을 보더라도 판시사항 꺽쇠 1번, 꺽쇠 2번 이런 순서입니다. 뭘 말씀드리려면 분석된 쟁점이 있다 하더라도 논증력이 있으셔야 돼요. 뒤죽박죽 언급하시면 안 돼요. 무슨 요리든지 다 요리의 순서가 있잖아요. 알겠죠? 답안도요. 구미에 맞게 쓰셔야 돼요. 채점자가 딱 봤을 때 이 사람 제대로 알고 쓴 사람이네. 답안에 다 보입니다. 알겠죠? 그러니 논증력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이 논증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단순간에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이 네 가지 모두가요. 네 가지 모두가. 그러니 1년의 세월은 결국 이와 같은 합격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네 가지 능력을요. 여러분들 키워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능력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 네 가지 능력을 다 갖추는 게 굉장히 좋겠지만 그러면 수석답안이에요. 수석답안. 근데 최소한 이 중에서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죠? 첫 번째. 그리고 이게 되는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경우는 없어요. 이게 그러니 여러분이 이제 처음 갖춰야 될 능력은요. 요 두 가지 능력에 신경을 쓰셔야 돼요. 두 가지 능력에.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제 공부 방식으로 좀 들어갑니다. 이걸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제가 말씀드리는데 방법과 관련해서 물론 다 천차만별의 공부 방법은 다 차이가 있죠. 100명이면 100명 모두의 공부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공부 방식, 또 조금 합격을 당길 수 있는, 앞당길 수 있는 이제 최상의 방식은 있겠다. 요 생각인데 그 부분에서요. 공통된 형상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동차 때부터 만약 시작을 한다면 그 다음 이제 예비순환 이렇게 1년의 과정입니다. 지금 그 다음 1순환 들어가고 그 다음 이제 2순환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3순환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순환을 정한 이유는 각각의 차별화되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정한 거예요. 이게 이제 1년의 과정입니다. 1년의 과정.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약 한 1주 정도 또는 2주 정도 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개인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시험 당일날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 다시 한번 각인을 한번 해보세요. 시험 합격에는요, 물론 머리가 좋으면 빨리 할 수 있겠죠. 머리가 좋으면. 근데 머리 좋은 사람이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 알다시피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 그렇죠.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도 그러면 그만큼 노력하니까 시험에 합격 가능성은요, 더 큰 거죠. 그러나 그런 사람도 못 이기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못 이기는 자. 누구냐면 바로 직전에 본 사람. 왜요? 기억에 오래 남고 있어요. 아주 선명한 기억에서 쓸 수 있으니까. 1차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한 달 전에 봤던 지문이 문제에 나왔어요. 한참 고민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봤던 건데 맞았나 틀렸나 한참 고민하죠. 근데 쉬는 시간에 잠깐 본 지문이 그대로 나왔어요. 알든 모르든 맞춰요. 이해되셨죠? 결국 시험 합격은 누가 가장 승자가 될 수 있냐면 바로 직전에 본 사람이에요. 바로 직전에 여러분들 민법 한 권을 다 본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해되죠? 민법을 바로 전날 다 보고 그 다음날 시험장에 들어가야. 그 하루 만에 다른 과목도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 반나절 만에 민법을 다 보고 들어가게끔 만드는 과정이에요. 결국은 1년의 과정이에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었죠? 그러면 결국은 그 당일 전날 민법, 민사소송법 하루 만에 다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과정이야. 이 기간이란 얘기예요. 이 기간. 그러면 그 기간 동안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1년의 과정을 어떻게 보내셔야 되냐면 우선 오늘 동차는요 사실 기초반이에요. 저는 이제 기초반이라고 합니다. 동차 사실 이제 올해 합격하시면 굉장히 좋지만
가능성은 희박하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기초예요. 특히 이제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한테 예배순환은요 기본반입니다. 기초와 기본의 차이는 있습니까?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펜싱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펜싱 예를 들어서 이제 선수 생활을 하기 위해서요 펜싱을 배웁니다. 펜싱을 배우기 위해서요 기초반에는 자세와 동작을 배워요. 기본반에서는요 속도와 타이밍과 거리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었나요? 그 과정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1순환 때는 이렇게 해서 배운 걸 다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고 이제 2순환 때 들어가시면요. 집중심화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제 기본이 이렇게 된 상태에서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니다. 동차도 나 이거 올해 합격할지 말지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걱정만 앞서고 책도 안 잡히니까 몇 달 지나쳐요. 예배순환 때 딱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야. 다행스럽게 합격했다는 거야. 그분들의 공통적인 느낌이 뭐냐면 저는 이제 다 들어봤으니까 알잖아요. 동차 때부터 했었을 걸. 거의 10이면 9명은 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걸 어느 때 느끼냐면 2순환 때부터 느껴요. 조금 더 일찍 시작할 걸. 그런 분들. 여러분들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어차피 해야 될 거는 그냥 하세요. 물론 인간인지라 불안감을 떨칠 수는 없지만 어차피 해야 될 건 그냥 처음부터 누구보다 더 먼저 시작하기를 좀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다져놓고 2순환 때 이제 집중심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본이 안 됐는데 2순환 때부터요 집중심화를 듣는다. 되겠어요? 안 되겠죠. 물론 과목마다 여러분들 민법은 1차 때도 기본은 다 하셨으니까 민사소송법은요 이때부터 한다면 당나라 말이라니까요. 당나라 말. 외계어입니다. 외계어. 몰라요. 용어도 익숙치 않은데. 그러니 먼저 서두르세요. 그리고 이제 집중심화를 거쳐서 이제 3순환 때는 실전입니다. 이렇게 해야 이 1년의 정리 끝에야 시험 당일 전에 보고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느냐? 또 최상의 방식은 있죠. 단순 암기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 결국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과정이 이해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무수히 복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무수히 복습. 복습만 하고 책만 본다고 다 잘 푸느냐? 아니잖아요. 1차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풀이를 한번 해봐야 되듯이 실전 여기서 이제 극도로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실 테지만 2순환 때부터 진도별 모의고사로 들어가실 거야. 그러니 결국은 이런 것들이 이제 사례 문제라는 것을요. 문제풀이로 뒷받침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이해 정리는 어느 때까지 끝내셔야 되냐면 1순환 때까지 끝내시는 거예요. 2순환 때는요. 집중심화해야 되니까. 최근 판례를 보충하시면서 이제 플러스 알파를 잡으시는 겁니다. 그게 안 되고 3순환 때 전범위로 치는데요. 따라올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최소한 1순환 때까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야. 두세 달 놓치면요. 끝장납니다. 이미 다른 사람은 저 앞에 가고 있는데요. 정말 가랭이 찢어져서 따라가기조차도요. 버거울 수 있어요. 그러니 이 과정이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해정리 복습이라는 거 물론 이제 정리하기 전에 우리가 또 강의를 듣잖아요. 네, 그 부분만 좀 하나 말씀드리면 아마 동차 민사소송법만 얘기합니다. 민법은 이제 기초 용어들은 다 아시니까 민사소송법만 얘기하면 동차 때 민사소송법 처음 한다. 뭐 용어도 모르는데야 예습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 동차 때는 거의 95%는 복습이에요. 강의 듣고 복습하시는 겁니다. 복습이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돌아가셔서 여러분들 개인적인 시간을 마련해 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습한다는 얘기예요. 학습에서 습. 익힌다는 얘기예요. 익힌다. 그렇게 계속 무한 반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비순환 때는요.
그래도 용어는 좀 알잖아요, 이제. 그러니 예비 순환 때는 우리 이제 그 미리 예습을 하실 때 한 10% 정도는 예습할 수 있어요. 조문이라도 또는 뭐가 오늘 뭘 배우지? 이렇게 목차 같은 것을요. 물론 그때도요. 복습이 중심이에요. 알겠지? 1순환 때는요. 이제 예습이 조금 더 선행할 수 있겠죠? 알겠죠? 그렇게 비율이 정해지는 거야. 2순환 때는 진도별로 매일 시험 칩니다. 매일 물론 50점짜리를 기본으로 해서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예습이 주가 되셔야 돼요. 3순환 때는 전범입니다. 실전처럼 봐야. 그리고 오로지 예습이 주로 95%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또 강의를 들으실 때 예습하고 복습하고 강의 듣고 그다음 복습하시면서 이 과정으로요. 이해하고 정리하시고 복습하셔야 돼요. 여 복습이네요. 암기를 해야지 답안을 쓸 수 있는 거지. 암기가 안 되면 답안 못 씁니다. 좀 전에도 우리가 이제 확인했다시피 키워드나 키 센텐스가 되는 부분은요. 암기가 되셔야 돼요. 반드시 답안에 작성되고 옮겨져야 채점자들이 봤을 때 공부 많이 했는데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자, 이와 같은 과정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 자, 면밀히 좀 생각을 해 두시고요. 이렇게 한 것 자체가 당일 전날 한번 보고 들어가기 위한 거니까 결국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잡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양은 늘려서는 안 됩니다. 계속 줄여가야 되지. 양이요. 계속 늘려가면 전날 볼 수 있겠어요? 자기가 정리도 안 되는 자료는 짐입니다. 짐. 그렇죠. 그러니 정리될 수 있는 정도로 양을 줄여가는 게 일련의 과정이다. 이유는 그 전날 한번 보고 선명한 기억에서야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승자니까. 그 생각을 최소한 오늘 여러분들 설명할 때 최소한 그 생각은 가슴에 갖고 돌아가시기를 거듭거듭 바라면서요. 자, 민법 민사소송법 제 설명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내일 동차 때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즐겁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부터 이제 1차 관련된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는 일단 뭐 제가 전반적으로 다 그냥 저희 선생님들 말고 제가 이제 거의 다 전체 진행을 할 거고요. 아마 이제 몇 분 얼굴 뵀던 분도 좀 계시네요. 네. 자, 1차 이제 준비를 조금이라도 좀 해보신 분. 자, 올해 1차 시험장에 한번 경험 삼아 한번 갔다 와봤다. 예, 은근 많으시네요. 예. 자, 갔다 오니까는 어때요? 이거 만만치가 않구나. 그냥 대충 그냥 시간 날 때 조금씩 준비해가지고 할 시험이 절대 아니구나. 아마 그렇게 느끼신 분이 대다수일 거예요. 아마 보고 나서 이제 이거 해볼만 하겠는데? 이렇게 하신 분들보다는. 그래서 1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개별 상담을 들으신 분도 여기 많이 계시는데, 이제 법무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가 8과목이 이렇게 돼 있죠. 자, 이제 요거 좀 전에 얘기했던 그 1차 올해 예상 컷 발표고 이렇게 8과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보면은 1차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험하고 틀려가지고 과락 없이 평균을 가지고 360등까지 선발을 하죠. 근데 360등 점수가 1차 컷이 되는데 실제 절대평가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죠. 그냥 과락 없이 평균 60 이상이면 통과. 그런 시험하고 지금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시지는 않으셔도 되는데, 다만 단점이 뭐냐면은 8과목이죠. 과목 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공부할 양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무사 시험의 장점이다 단점이 과목 수가 많고 이제 제2 외국어 같은 영어 같은 게 없고 어떤 계산 과목 같은 게 없다. 그게 이제 장점이다 단점이에요. 그래서 양이 좀 많은 거를 커버를 해야 되는데, 양 많은 거를 뭐 단순하게 이렇게 좀 암기를 다 하실 수는 없겠죠. 법 과목이 다 암기 과목이에요. 암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해를 먼저 하시게 되면은 암기하기가 수월해요. 그런데 이해를 먼저 하는 거는 상당히 힘들어요. 그냥 단순 무식하게 그냥 딱 외우는 거는 쉽죠. 대신에 기억에 오래 가지 못하겠죠. 자고 일어나면은 머릿속에 있는 애들 한 여러 애들 다 갖추라고 없겠죠. 그러니까 그게 단점이긴 해요. 그래서 이해를 먼저 하고 암기를 하면 좋은데 이제 그 방법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법무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암기, 다른 말로 하면은 반복 학습을 하시게 돼요. 요거를 하시되 어떤 수학 같은 수리적인 과목처럼 완벽하게 앞부분을 공부를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공부 방법을 채택을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눈으로라도 한 번씩 보고 하루 이틀 일주일 지나면 까먹었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한번 보세요. 그냥 눈으로만.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자주자주 반복을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겠죠. 이제 그런 공부 방법으로 채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1차 시험은 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은 시간과의 싸움을 잘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조금 지금부터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다 걸릴 거예요, 지금. 자, 1차 같은 경우 지금 8과목에 대해서 공부 순서에 대해서 일단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학원 홈페이지에 있는 1차 설명회 동영상 보신 분 계세요? 네. 한 분? 다른 분들 다 안 보셨어요? 네, 거기 보시면은 지금 공부 순서에 대해서 잡혀 있는데 1차 8과목이 있는데 아, 나 내일부터 법무사 공부 준비해야지. 내일부터 8과목 다 하실 거예요? 다 못하죠. 가장 8과목 중에서 기본이 되고 우선순위가 되는 공부부터 먼저 하셔야 되겠죠. 자, 가장 먼저 되는 게 일단은 민법. 민법 같은 경우에는 총칙, 그 다음에 물권, 그 다음에 채권, 그 다음에 친족, 상속.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민법에서 나온 특별법이 바로 상법이에요.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상법 공부하려면은 민법에 최소한 총칙이라도 공부를 한 다음에 해라라고 보통 말씀 많이 하세요. 법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 정도로 민법에서 빠져나온 게 특별법이 상법이에요. 그러면은 법과목은 예부터 먼저 하셔도 돼요. 되는데 이왕이면 예부터 먼저 한 다음에 하시는 게 훨씬 효율이 높고 시간이 단축이 되고 효과가 빠르겠죠. 이런 거는 당연히 이거부터 하셔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상법을 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민법과 상법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실무법이 바로 상업등기 비송사건절차법입니다. 이 내용이 순서가 이렇게 되죠. 그러면 공부 순서도 지금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민법에 있는 친상 파트의 실무가 바로 가족법. 예전 명칭으로 하면 호족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가족법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안 그러는데 민법 공부를 하시게 잘 해두시면은 가족법 같은 경우 10문제 중에 뭐 한 3-4문제는 풀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요. 민법을 공부를 하신 다음에 가족법을 하시게 되면은 훨씬 수월하시겠죠. 그러면서 시간이 단축이 되겠죠. 자, 그리고 민법에 있는 채권법을 기반으로 한 법이 바로 공탁이에요. 당연히 이것도 민법을 공부를 한 다음에 공탁법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민법에 있는 물권법을 기반으로 한 게 바로 부동산 등기법이에요. 그리고 2개 남았죠? 어떤 게 남았어요? 민사
민사집행법과 헌법. 헌법은 우리나라 최고법입니다. 다른 거랑 연관이 되지 않아요. 그냥 이거 하나의 독립적인 거라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민사집행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에 시험장 갔다 오신 분들 많이 계시니까 집행공탁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법 내용이 집행법 안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민사집행이니까는 민사 소송에 관련된 내용이 관련된 내용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바로 민사소송법은 이 민법에서 나온 거죠. 지금 보면 순서가 연계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해서 이렇게 절반 4과목을 나눠서 민법 80점, 집행법 70점, 60점, 60점, 가족법 20점, 30점, 40점, 40점. 제 1과목부터 4과목까지 400점 만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바로 헌법과 상법이 1과목, 그 중에서 배점이 높은 거 민법과 가족법 100점 중에 높은 거, 이런 식으로 총 4과목 중에 이렇게 배점이 높은 애들이 보통 주요 4과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실제로 배점이 높은 거기 때문에 공부할 양이 많겠죠. 공부할 양, 책도 두꺼워요. 그러니까 쉽게.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위주로 많이 하셔야 되고, 요 같은 경우에는 20, 30, 40, 40. 법무사 1차는 객관식이잖아요. 한 문항당 2점씩이에요. 그러면은 10문제, 15문제, 20문제, 20문제. 자, 이렇게 나오는 거고, 1차 시험의 패스 요건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과락이 없는 상태에서 40점 미만을 과락이라고 얘기를 해요. 과락이 없는 상태에서 평균을 가지고 360등 안에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럼 과락이라 그러면 40점 미만을 과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40점은 과락이 아니죠. 미만이니까. 자, 예를 들어서 헌법, 상법이 합쳐서 100점이죠. 100점이에요. 1과목에서 누군가가 상법을 빵점을 맞았어요. 근데 헌법을 다 맞았어요. 40점을 맞았어요. 자, 이럴 경우 꽈락일까요? 아닐까요? 잘 몰라가지고 지금 피드백이 안 오는 건가요? 지금 어렵나요? 자, 둘 중에 하나 찍으세요. 꽈락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죠. 네. 왜냐면은 지금 저번 주 토요일 날 1차 시험 끝났잖아요. 제가 월요일부터 출근을 해가지고 이 전화를 몇 통화 받았을 것 같아요. 이거 하루에 2-3명씩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서 나 점수 몇 점 맞았는데 이거 꽈락이에요? 요번 주에도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렇게. 근데 이걸 잘 모르시는데 두 개를 합쳤기 때문에 얘가 빵점이고 40점이라 할지라도 제 1과목에서는 과락이 아니에요. 네, 과락이 면하게 돼요. 그런데 평균이 많이 떨어지겠죠. 이런 사람 치고 붙은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이거는. 때문에 그러면은 이거를 말씀드리면은 캐치를 또 이상하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은 정말 공부하기 어렵고 하는 거는 제끼고 좀 내 입맛에 맞는 것만 또 열심히 해가지고 끌어올린 다음에 나머지는 대충 그냥 한 번으로 쭉 찍어서 조금 맞으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허술한 전략을 좀 많이 좀 계획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 이제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자, 1차 시험에서 기억해 둘 게 있어요. 자, 이거는 잊지 마세요. 어느 한 과목을 포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 배점에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공탁이다. 나 공탁 정말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어렵다. 그러면
최소한 반타작은 하세요. 20점. 해당 과목의 50%는 획득을 하시는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왜냐면 실제 학교 다닐 때 100점 만점에 50점 맞았다 그러면은 엄마한테 혼나죠. 공부 더럽게 안 했다고. 맞죠? 왜냐면은 빵점에서 50점 가는 거는 크게 어렵지는 않으세요. 저 반타작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앉아 계신 분은 그냥 최소한 저거 반타작 못할까? 조금만 하면은 반타작은 되지 않을까? 바로 그래요. 포기는 하지 마시고 최소한 20점은 맞을 수 있게끔만 하시고, 그러면 나머지 평균이 그래도 한 60점 정도는 가야 되는데 10점을 어떻게 끌어올려요? 좀 전에 전략에서 내가 좀 자신 있어 하고 눈에 잘 들어오는 과목을 조금씩 올려가지고 저 점수 올리면 돼요. 그거는 빵점에서 50점 맞는 거하고 50점에서 100점 맞는 거하고 어느 50점이 쉬워요? 빵점에서 50점 가는 게 훨씬 쉽죠. 전략을 그렇게 삼으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 전 과목은 포기하는 과목 없이 최소한 무조건 반타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는 20문제 중에서 한 5개 정도? 한 10점 정도 되겠죠. 그 부분은 분명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모든 공부의 전 범위가 다 쉽진 않아요. 어느 부분은 어렵고 어느 부분은 중간이고 어느 부분은 쉽고 있죠. 실제 내가 공부를 해도 저 부분은 정말 모르겠다 하는 부분 있으면은 과감하게 버리세요. 그냥 거기다가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냥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나머지 중간하고 쉬운 부분에서 내가 확실하게 시간 투자를 해가지고 점수를 맞으면 되잖아요. 이 자격증 시험은 학문이 아닙니다. 그냥 시간 또 나왔죠. 시간 대비 효율이 가장 높은 걸로만 채택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장 시간 대비 이제 점수가 잘 나오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지금 1차 과목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1차는 요거는 예. 1차 시험을 한마디로 하면은 내가 아는 거를 푸는 거예요. 자, 아까 이번에 시험장 갔다 오신 분들이 꽤 많이 계셨는데,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하면은 1차 시험에 합격을 할까? 물론 어떻게 하면은 잘 할까 그것도 하지만 거꾸로 내가 뭐만 안 하면은 1차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맞죠? 잘못된 거 그건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걸 알아야지 그 길로 안 갈 거 아니에요. 1차 시험을 보고 나신 다음에 실패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아는 문제인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대충 보다 보니까 틀렸더라. 요거 내가 시간만 좀 더 있어서 지문 5개 중에 그냥 앞에 2-3개만 읽고 체크했는데 뒤에 거 한 뒤에 4-5번만 한 번 봤으면 내가 분명히 아는 건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대충 봐가지고 잘못 풀어가지고 떨어졌더라. 실제 그게 실력이에요. 그게 실력이에요. 그러면 100명이면은 1차 시험 100명이면은 100명 다 그 얘기를 해요. 다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다고. 절대 내가 실력이 없어가지고 몰라서 못 풀었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하세요. 그래서 지금 아는 거를 푸는 건 요거는 뭐냐면은 지금 보통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내가 아는 문제가 있을 거고 긴가민가 하는 게 있을 거고 이거는 듣도 보도 못한 문제가 있을 거고 크게 이렇게 3종류가 있을 거예요. 1차 문제를 보시면은. 자, 그러면은 아는 거 당연히 먼저 푸셔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느 거예요? 순서대로. 자, 두 번째가 버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버리는 작업. 이거 문제가 내가 듣도 보도 못한 문제가 나왔어요. 읽어보시면 안 돼요. 그냥 찍고 그냥 넘어가셔야 돼요. 그거는. 왜냐? 시간 투자. 여기서 찍고 넘어갔으니까 시간이 세이브가 됐죠? 이거 세이브 어디다 써요?
여기나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투자를 할 거예요. 시간 투자를. 여기다 하실 거예요. 이해는 가셨죠? 왜 저렇게 하지? 하시는 분. 자, 요렇게 시간 투자하시고 요거는 과감하게 버리세요. 그냥 푸나 찍으나 똑같죠. 근데 푼다고 시간 낭비하는 순간 여기다가 시간 투자 못해서 아까처럼 그렇게 저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어요 하는 그 핑계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버리는 작업도 하나의 실력이에요. 이것도 버리는 것도. 그래서 1차는 요것만 중점적으로 하시면 되고 나중에 문제를 푸실 때 문제 푸는 스킬 같은 것도 분명히 그 중간중간에 알려드릴 거예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요번에 공탁법이 좀 그런 문제가 좀 있었는데 비슷하게 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잠깐 지우면 요번에 공탁같이 이제 뭐 하는 이런 박스형 문제가 막 예를 들어서 문제가 나올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문제가 나오죠. 자, 이 중에 옳은 것만 골라낸 거는 그러면 뭐 1번 기억, 2번 뭐 기억 니은, 뭐 3번 기억 디귿, 4번 뭐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돼 있죠.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 쳐요. 문제 푸실 때. 그러면은 지문을 보고 얘네 세 개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판단을 하셔야지 이걸 정답을 고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기억은 다 들어가 있죠. 그러면 얘 봐야 돼요? 말아야 돼요? 볼 필요도 없는 거죠. 얘네 두 개만 가지고 얘네가 틀렸는지 맞았는지만 판단해서 이 중에 고르시면 되는 거죠. 예. 자, 이거 처음 알았다. 알고 있었다. 예. 자, 바로 이런 식의 문제 푸는 노하우라는 게 조금씩 생기실 거예요. 이게 나중에 1차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어떤 흔히들 얘기하는 연관 검색어 비슷하게 연관 키워드라는 게 나와요. 어떤 쟁점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뭐가 나오면 이 시험 문제에서 뭔가를 물어보면은 걔가 요구하는 게 중요한 게 몇 가지가 딱딱딱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뭐 올림픽 같은 제가 그 얘기를 가끔씩 하는데, 자, 뭐 시험 문제가 이제 이제 올림픽에 대한 설명 중 뭐 틀린 것은 맞는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올림픽 관련된 거에 대한 연관되는 게 가장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몇 년마다 열려요? 4년마다 열리죠. 그렇죠. 이거 상징하는 색깔이 있는 오륜기가 있죠. 그리고 뭐 금메달이 가장 많이 걸린 종목은 저분 여자분인데 잘하시네요. 예, 육상. 자, 나오죠? 지문이 5개잖아요. 그러면 올림픽 그러면은 거의 얘네들 위주로 물어볼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얘네들 들어가 있는 것만 지문을 5개 다 보는 게 아니라 얘네들만 먼저 보는 거예요. 이거를. 그런데 얘네들은 다 틀린 거를 고르라 그랬는데 얘네들이 다 맞아. 그러면은 나머지 2개도 봐야 되잖아요.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러면 그의 시험은 되게 어렵게 나왔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지만 이거는 변하지 않겠죠. 이거부터 보는 거죠. 뭐부터 볼지는 몰라요. 내 눈에 뭐가 보일지. 얘가 틀렸는데 얘부터 먼저 보고 이렇게 3번째 걸릴 수도 있고, 얘부터 먼저 봐가지고 하나만 보고 나머지 4개 안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1차는 요렇게 1차를 기본 강의 듣고 정리하고 하면서 이해하고 암기하실 때 뭘 연기시냐? 얘를 타면은 얘네들이 떠올라야 되죠. 바로 그 연습을 기본 강의 듣고 뭐 하시면서 연습을 그렇게 떠올리실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교재에다가 수업 듣고 저거 중요하나 보다. 밑줄 치고 별표 치고 색 칠하고 하는 게 바로 얘네들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1차 같은 경우에는 저런 스타일로 진행이 될 거고, 나중에 객관식 들어갈 때 모의고사 같은 거 볼 때 마킹이라든가 문제 푸는 순서에 대해서도 일단 말씀을 드릴 건데, 뭐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1차 시험 들어가시기 전에 시험장 가서 내가 연습한 대로 과목 순서대로 푸신 분 계세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페이지 2교시 집행상업등기 부등공탁 요 순서대로 그냥 페이지 순서대로 푸시는 분이 있고, 배점이 작은 것부터 먼저 풀어야지 하고 푸시는 분이 있고, 아니면 나는 부등법 공부 제일 열심히 했어, 내가 열심히 한 과목부터 해야지, 이렇게 하시고 여러 사람 케이스가 있겠죠. 가장 무난한 거는 그날 당일날 결정을 하시는 게 그래도 가장 무난해요. 뭐냐면은, 처음에 이번에 시험장 갔다 오시니까 다시잖아요. 자, 페이지가 맞는지 확인하세요 하면서 시간을 주죠. 이렇게 넘기실 거 아니에요. 길 크게. 일부러 제가 그거 하시기 전에 그래요. 자, 일부러 손에 침이 있어도 침을 한번 바르고 최대한 천천히 넘겨라. 그리고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넘기면서 페이지만 보지 말고 최대한 길게 넘기시면서 슬로우 비디오로. 그래서 이러고자 해서 잠깐 서 있는 순간 경고 들어와요. 빨리 보라고. 그러지 말고 움직이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문제가 뭐가 나온지 대충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지문 길이가 길다 짧다 이렇게 대충 눈에 들어오죠. 문제가 눈에 들어오고 문제가 먼저 들어온 거는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는 부분에서 많이 출제가 된 과목이에요, 보통. 그리고 지문이 긴 거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뒤로 빼시는 게 또 좋아요. 그거는. 물론 안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요번에 공탁 같은 케이스. 안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대부분 좀 길거나 생소한 그런 문제들이 있다 싶으면 뒤로 빼시는 게 좋아요. 왜 뒤로 빼요? 아는 것부터 먼저 빨리 풀어야 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부터. 이런 식으로 하실 거고, 그 다음에 마킹도 이렇게 보시면은, 와, 요거 안 삐지게 하려고 요거 칸에다가 딱 맞춰가지고 아주 정성 들여서 하시는 분들이 은근 많아요. 뭐 웃고 계시겠지만 생각보다 요거 요렇게 안 나가게 하려고, 삐지지 말라고 요렇게 해가지고 여러 번 하세요. 이쁘게 하면 좋죠. 삐져나가면 안 되니까. 근데 절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세요. 왜냐면은 1교시 몇 문제예요? 다 합쳐서 100문제죠. 시간은요? 100분이죠. 1분에 하나 푸셔야 돼요. 그 안에 마킹하는 시간까지 들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칠하는 거고, 그냥 굵은 거 갖다가 한번 쿡 찍은 거 하고, 물론 이렇게는 안 되고 보통 굵은 거 갖다 찍으면 이렇게 한 요 정도 이렇게 될 거예요. 실제 FM은 이렇게 찍지 말라 그러죠. 근데 요 정도만 돼도 마킹 다 인식이 돼요, 기계가. 근데 시간은 콕 찍는 순간 1초도 안 걸려요. 이렇게 찍으면 2, 3초 걸려요. 100문제 한 1초만 잡아도 100초. 맞죠? 1분에 한 2분 가까이 시간이 돼요. 2분이면. 이런 데다가 시간 투자 되겠죠? 한 문제, 두 문제만 더 맞춰도 평균 1점을 더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바로 그런 식의 이제 뭐 살짝 나오지 않은 그런 깨알 같은 팁, 이제 그런 거는 모의고사 같은 거 이제 참석해서 이거 보시고 할 때 트레이닝을 좀 통해 가지고 이제 하실 거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실 때 보면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이해하거나 암기가 된 상태에서 공부 들어가시는 게 없을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1차를 요번에 경험을 하시고 혹시나 또 다시 이제 도전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시겠죠. 봤더니 한 50점 나왔다, 한 40 몇 점 나왔다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자기만의 착각에 빠지시면 안 돼요. 내가 요번에 시험을 봤더니 상법은 좀 점수가 좀 나왔네. 그러면 내년 시험 보실 때까지 상법 잘 안 하시게 돼요. 그럼 실제로 1차를 1년을 봤다가 다시 1년을 도전하신 분에 떨어지신 분들이 상당수가 계시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년에 잘 나왔던 과목들이 다음 연도에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때 안 나왔던 거는 끌어올렸는데 오히려 작년에 잘 봤던 게 떨어져가지고 그냥 도루묵 되는 거죠. 그냥 그 자리 원위치 되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해서 떨어지신 분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나가시면서 조심하시고, 공부 순서에 입각해서는 저희 그 강의 시간표를 지금 아마 보고 계시죠. 이게 이제 이거 보시면은 뭐 주간 야간 지금 똑같이 시작하는 순간 민법과 헌법이 시작을 하죠. 자, 이거 공부 순서를 이렇게 보세요. 시작부터 민법, 부등법 나갈 수가 없죠. 부등법은 이제 최소한 총칙하고 물건은 공부를 한 다음에 해야 되니까. 아니면 공탁 같은 경우에는 채권도 진도가 안 나갔는데 얘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부 순서에 맞춰서 제일 처음에는 민법과 헌법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이 끝날 때쯤 되면은 그 자리에 아마 상법이 들어오죠. 왜냐면은 보통 이 민법 40회 중에 총칙이 한 9회나 많아야 10회 정도? 그 정도 분량이거든요. 그러면은 요 헌법이 10회 좀 넘게 잡혀 있죠. 얘 끝날 때쯤이면은 이미 총칙은 다 끝났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상법이 들어와도 되겠죠. 이미 총칙이 수업이 다 끝났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공부 순서에 입각해가지고 강의 시간표가 다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일은 뭐 공부하지? 미리 내가 뭔가를 공부를 좀 해둬야 되나? 준비하실 건 없고 그냥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쭉 따라오시고, 오로지 자, 얘는 버리세요. 좀 전에 설명해 들으셨던 분들은 2차 같은 경우에는 예습하셔야 된다 그랬죠. 1차는 시험 보는 그 당일까지도 예습 버리세요. 복습만 하세요. 1차는. 2차하고 틀려요. 1차는 그냥 그날 배운 것 복습, 계속 반복 학습을 통해서 복습만 하시면 되고, 자꾸 복습을 하고 반복 학습을 통해서 내가 공부했던 게 머릿속에 보이면 실제 시험장 가서 제 공부할 때 많이 보는데 그거 고르시면 돼요. 그게 객관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습은 하지 마시고 복습 위주로 하시고, 주간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오전에 수업이 있을 거예요. 자, 수업 들으시고 오후에는 오전에 수업 들은 거 복습하시고, 저녁 때는 이렇게 들은 거에 대해서 1시간 정도 되는 분량으로 가볍게 그냥 눈으로만 한번 훑어보시고, 자, 나머지는 이제 쉬시면 되겠죠. 휴식을 취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눈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이 돼요. 동영상으로 준비를 하시는 분이나 야간 쪽에 직장인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횟수가 안 나와요. 특히나 동영상 이용하시는 분들은 합격률이 현저하게 많이 떨어져요. 왜냐면 오늘 한 4시간 정도의 동영상 분량이 업로드가 됐어요. 그러면 동영상 다 보겠죠? 다 보고 나면 오늘 할 거 다 했다. 맞죠? 다시 그거 볼 생각 안 하시죠? 근데 실제로 학원에서 강의 듣고, 이제 물론 전업이겠지만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눈으로 최소한 2-3번은 다 보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뭐 10시 반에 수업 끝나서 집에 가면은 12시고 되니까는 자고 일어나서 다음날 되면은 이제 밤사이에 자는 동안에 그 전날 배웠던 애들이 많이 가출을 하겠죠. 그러니까 효과가 좀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낮에라도 그 전날 배운 거 반복 학습을 통해서 많이 좀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1차는 무조건 반복이에요, 반복.
그래서 이 부분 전 과목 포기하지 마시고 아는 거 풀기 위해서 이제 버리는 작업도 이제 필요하고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너무 완벽하게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 보시면은 한 60점 별일 없으면 한 65점 정도만 모의고사 같은 거 볼 때 65점 정도만 맞아 놓으시면 1차는 해볼 만해요. 실제로 이제 모의고사 보는 거 하고 실전 시험하고 조금 떨어지던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거 보실 때 일단은 그 한 60점 초반 정도 하시면 되고 굳이 80점, 뭐 75점, 80점 이렇게 맞으실 필요는 없어요. 거기 그렇게 고득점 하시려고 그렇게 노력하실 필요는 없어요. 고득점이 된다고 해서 2차 시험 볼 때 어떤 큰 혜택을 주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2차는 1차 시험을 통과할 정도의 실력만 되시면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는 통과하는 데를 가지시면 되고요. 자, 일단 1차 이제 간략하게 전반적으로 설명을 다 이렇게 지금 다 드렸어요. 지금 이거는. 그래서 지금 7월 1일 다음 주 이제 바로 며칠 안 남았죠. 월요일부터 주간 야간이 이제 동시에 이제 개강을 하는데요. 일단은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이제 그날 따라가시는 게 공부하시는데 가장 일단 뭐 신경 쓰실 일 없이 그냥 그 스케줄대로만 그 템포대로만 가면 되겠죠. 일단 그렇게 하시길 권해드리고 혹시나 이제 개인적인 여건 때문에 뭐 시간 투자하기가 조금 애매하신 분, 뭐 지금 당장은 뭐 한 몇 개월은 뭐 직장을 다니다가 뭐 한 3개월 후에 퇴사를 해서 뭔가 본격적으로 하겠다든가 뭐 이런 식의 그 개인적인 여건에 따라서 공부 전략이 다 바뀌어야 돼요. 그러신 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최대한 조언을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무실 오셔가지고 이제 개별 상담을 통해서 하시면 되고 혹시나 동영상으로 이용을 하시는 분들도 뭐 방문하시거나 전화하시면은 뭐 언제든지 이제 그런 조언 같은 어드바이스 같은 거는 최대한 해드리니까요. 뭐 그런 어려워하지 마시고 최대한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 설명은 이걸로 그냥 간략하게 좀 마치고요. 제가 끝나고 나서는 이제 개별 상담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4시 정확하게 마쳤네요. 자, 고생하셨습니다.